여야 대선 후보들이 윤봉길 의사 추모식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후보 부인의 뉴욕대 허위 경력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은 이재명 후보 아들 계좌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상 확진자는 병상이어서 헤매다 구급차에서 출산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수도권 학교의 등교 인원이 축소됩니다. 서울 청량리 농수산물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14곳이 전소됐습니다. 파주에서는 빌라에 화재가 발생해 110세 할머니 등 일가족 3명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했는데 정부의 선화장 후 장례 지침으로 유가족은 마지막 얼굴도 못 보고 고인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유력 후보들의 가족 문제로 시끄러운 대선 전국에서 선거날은 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언제나 그렇듯 후보와 그 주변의 신상 문제를 공격하는 네거티브전도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해도 양측의 공방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를 맞아 추모식에 참석한 후보들은 최근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선 전국이 정책보다 가족 검증에 매몰된 양상을 보이자 합동검증위원회 카드를 꺼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거듭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 여야 후보들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각각 아들과 부인 의혹으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악수를 하며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추모식이 끝난 뒤 두 후보는 가족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식을 둔 죄인이니까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과를 올렸습니다마는 또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도 많지 않습니까? 이 후보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거듭 주장하며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상당의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30대 장관이 많이 나올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제 선대위 청년 보좌역 면접장을 찾은 데 이어 연 이틀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양당 후보의 가족 의혹을 모두 겨냥해 선관위 산하의 합동검증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고 중립적인 후보 합동검증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불거진 의혹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특검 받으십시오. 안 받겠다면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십시오. TV조선 이광입니다. 가족 의혹에 대한 각 후보들의 사과와는 별개로 상대방을 향한 여야의 공세는 주말 내내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뉴욕대 연수 이력이 학력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실제 연수 사진까지 공개하며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가 안양대와 수원여대 교수직 지원 당시 제출한 이력서입니다. 미국 뉴욕대 스턴스쿨 연예미디어 과정 연수, 뉴욕대 연예미디어 비즈니스 최고위 과정 경력이 각각 기재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뉴욕대 확인 결과 같은 이름의 학사 과정이 없고 비슷한 이름의 다른 과정 역시 2년짜리라서 이수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허위 경력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허위 학력으로 강단에 섰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김 씨가 다닌 서울대 지도자 과정 중 뉴욕대 연수가 포함돼 있었다며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연수 활동이 담긴 사진과 동료의 증언도 공개됐습니다. 뉴욕에 이렇게 다 다니면서 거기에 회사 사람들 만나서 현장 방문하고 같이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으니까.
그러자 민주당은 한 달짜리 방문을 학력란에 기재한 것 자체가 학력을 부풀리려는 목적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도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선대위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해명 없는 억지 사과, 질문 안 받는 회피 사과라며 개사과 시즌2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 논란에 대해 야권 공세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측은 이 후보 아들 계좌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정화 전 민생당 대표는 이 후보에게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괴물은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입니다. 2019년 빚이 없던 장남 이 씨가 올해는 은행에서 1,000여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은행에 빚이 좀 있습니다. 1,000만 원 이내를 잃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직업이 없던 아들이 어떻게 은행 빚을 질 수 있냐며 어느 은행에서 어떤 절차와 조건으로 대출이 이뤄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후보가 장남에게 증여했다는 5천만 원이 도박 자금에 쓰였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는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라며 몸을 낮췄지만 야당은 이 후보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상습 도박죄를 별일 아닌 것처럼 물타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 장남의 성매매 의혹과 여성 혐오글 작성 의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특히 장남 이 씨의 글이 평범하다고 한 민주당 선대위 성평등 자문단장 권인숙 의원을 향해 여성운동가였던 권 의원마저 권력 비호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이 후보 아들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도 비슷한 업소에 다녔다고 주장한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코로나19로 상태가 위중한 환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상도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재택 치료를 받던 임신부가 병상을 찾아 헤매다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3차 접종자가 오미크론에 돌파 감염되는 사례도 나와 이대로 의료 체계가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출산이 임박한 확진 산모를 옮기던 구급차 안. 산모가 고통을 호소하자 구급대원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10분 뒤 갓 태어난 아기는 무사히 엄마 품에 안깁니다. 구급차에 이제 비치되어 있는 그 분만 센트를 열어가지고 출산 대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도의사한테 현장 상황이랑 얘기하고 이제 의료지도를 받아가지고. 병상이 없어 병원 16곳을 전전하다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한 겁니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위중증 환자는 이틀 연속 1,000명을 넘기며 최다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의료 체계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5.9%로 의료 인력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꽉 찼습니다. 병상을 기다리는 환자도 수도권에서만 900명에 육박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위중증 확산세는 3차 접종 속도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이거나 고위험군 질환을 가진 분들은 3차 접종을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지 지금의 그 위기 상황에서 대응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좀 힘이 돼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차 접종을 마치고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4명 확인돼 오미크론 파괴력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최근 학생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수도권 학교는 전교생 등교를 다시 중단하고 내일부터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합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에도 집중하겠다는 방침인데 교육도 접종 방침도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수도권 전면 등교가 중단됩니다. 지난달 22일 전국 전면 등교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3학년에서 6학년은 전교생의 4분의 3, 중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습니다. 학교 재량으로 조기 방학에 들어가거나 방학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불만입니다. 학습권 침해는 물론이고 아무런 대책 없이 급작스럽게 이런 만들어지는 정책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지금 학부모들이고. 정부가 교내 밀집도를 낮추려는 건 학생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소아청소년 확진율은 성인들보다 59.5명이나 더 많지만 이들의 2차 접종률은 40.1%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세운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은 신청이 저조해 무산되는 학교가 속출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자초한 불신을 해소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합니다. 어느 정도 이런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자율이지만 권고한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권고한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부는 학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연말에 청소년 방역 패스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영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만 하루 10,000명이 늘었습니다. 수도 런던은 결국 현 상황이 특별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중대 사건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재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중환자실이 입원 환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코로나19 확진자들입니다. 영국에선 이틀 연속 9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이 하루 사이 10,000명 늘며 25,000명에 육박했습니다. Initially, it was all hands on deck. Everyone was full of energy, but as the time's gone on, it seems like there's no ending to it. 런던시는 신규 확진자의 80%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추정되자 대중에 대한 심각한 위해 가능성을 의미하는 중대 사건을 선포했습니다. Hospital admissions are going up, but also staff absences are going up by a massive level. 정부 자문단은 실제 오미크론 감염으로 입원한 수는 현재 보고된 것보다 10배는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업무 목적이 아닌 실내 만남을 차단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유럽 각국도 방역 수위를 높여 네덜란드는 재봉쇄를 결정했습니다. 마트와 병원 등 필수 영업만 허용하고 학교와 식당 등은 문을 닫습니다. Dat is onvermijdelijk vanwege de vijfde golf die met de Omicron variant op ons afkomt. 프랑스는 새해 맞이 불꽃놀이를 취소했고 덴마크는 영화관 등 문화시설 영업을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이후 국내 코로나 사망자는 1,800여 명에 달합니다. 국내 전체 코로나 사망자의 40%가 이 기간에 집중된 건데 전담 화장장은 차례를 기다리는 운구차가 길게 늘어설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애석한 일이 화장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선화장 후 장례 지침으로 유가족은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고인과 이별하고 있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황망한 이별을 맞이하는 코로나 화장장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 17일. 경기도의 한 코로나 전담 화장장은 주차장이 구급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 코로나 사망자를 싣고 각지에서 모인 운구차입니다. 10월 초부터 서서히 늘어나더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계속 풀로. 최근 코로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정부의 선화장 후 장례 원칙에 따라 화장터 수요도 급증한 겁니다. 정부가 일상 회복을 시작한 11월 1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1,800여 명에 달합니다. 제대로 장례도 못 치르고 황망한 마음으로 화장장부터 찾아온 유가족들. 임종은커녕 망자가 된 가족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했습니다. 응급실 들어가고 그게 끝이에요. 시신이 본인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지금 화장터에서 연락 와서 온 거예요. 저희. 화장장에서조차 유족에게 허락된 시간은 90초. 방역복을 입은 직원들이 관을 옮겨오면 먼 발치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은 영영 이별입니다. 얼굴 한번 못 보니까 진짜 비통하게 너무 억울하고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일각에선 코로나가 비말로 확산되는데 선화장 후장내 지침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코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직접 이 사람이 호흡하는 게 나오지는 않죠. 하지만 가족들은 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부도 코로나 사망자라도 장례를 치르고 화장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떠나보낸 코로나19 사망자는 4,722명. 어차피 개정해도 될 지침이었다면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오늘 새벽 청량리 농수산물 시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불이나 점포 여러 곳이 불에 탔습니다. 상인들은 연말 장사를 놓쳤다며 막연자실했습니다. 송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하늘 밑 시장 점포들 사이에 거대한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떻게 올라가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농수산물 시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2시 30분쯤. 불이 나니까 당연히 가스 같은 거 팍팍 터지지. 가스 연기 말로 못했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은 6시간 가까이 타올랐고 시장 상인의 집계 결과 점포 11곳이 전소되고 3곳이 반소됐으며 주택 2채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 뒤는 야채 가게와 마트 창고가 있던 곳인데요. 어젯밤 화재로 이렇게 지붕이 내려앉았고 불길에 그을린 식료품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는 소방서 추산만 1억 2,900만 원. 상인들은 수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6천만 원이 주고 그리고 바깥에 물건 있는 거하고 한 1억이 넘. 특히 연말 대목을 노려 많은 물건을 사둔 상인들은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 땀으로 들어놓고 있죠. 그러니까 망했다고. 지금 대먹었다고 물건 잔뜩 갖다 놨는데 이렇게 폭삭에 붙으니. 소방당국은 상점 2곳 사이에서 난 불이 오래된 점포들로 빠르게 번져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일 오전 합동감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한파에 폭설까지 겹친 어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가 11시간 동안 정전돼 주민들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오늘 파주에서는 3층짜리 연립주택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변을 당했습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파주의 한 연립주택 3층에서 연기가 피어오른 건 오늘 아침 7시쯤. 나뭇잎 위험해서 어떻게 잡아내고 근데 연기가 엄청 많았어. 소방관들이 신고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아 40여 분 만에 완진됐지만 화재 현장에선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사람은 110살 할머니와 70살인 할머니의 딸, 73살의 사위였습니다. 엉덩이가 좀 모심이 있었던 거죠. 엄마가 왔다 갔다 하셨는데 제가 또 모심이 있었죠. 소방당국은 사망자들이 집 안 중문 근처에서 발견된 것으로 볼 때 대피 중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 꺼진 아파트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10개 동 580여 세대가 정전된 건 어제 낮 1시쯤. 아기가 이제 4살이라서 난방이 이제 안 되고 언제 복구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집안에서 두꺼운 옷을 입고 이제 잠을 자고 있고. 밤 8시쯤에는 정전 원인으로 추정되는 변압기 복구 작업의 영향으로 2,000세대가량이 추가로 정전돼 복구가 완료된 밤 12시까지 모두 2,518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천 송도의 대형 쇼핑몰에서도 어제 저녁 7시 40분쯤 3시간 동안 전기가 끊겨 영화 상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전복 사고를 당한 승용차 운전자를 출근길 경찰이 발견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이 사고 현장을 지나던 시민들도 힘을 모아 구조 활동을 도우면서 사고 운전자를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복판에 승용차 한 대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출근길이던 해양경찰관 3명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한 경찰관은 뒤집힌 차에 뛰어올라 먼저 운전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때 사고 현장을 지나던 시민들이 한두 명씩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엄청 위험한 존재가 판단을 해서 빨리 인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119에 긴급조치 연락을 좀 취해달라. 힘을 합친 경찰관과 시민들 7, 8명은
뒤집힌 승용차를 바로 세우고 몸을 못 움직이는 운전자 A씨를 꺼내 갓길에 눕히는 등 긴급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20분 동안 이들은 A씨를 돌보고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임무 분담을 많이 드렸거든요. 또 교통 정리도 좀 해주세요. 바로 잘 따라주시더라고요. 생명을 구한 의로운 시민들은 바쁘다며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외면하지 않은 의로운 시민과 해경의 신속한 대처가 2차 사고의 위험을 막아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정부는 다시 방역을 강화했죠. 이 법무부 소관인 구치소 곳곳에서도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말 등산을 하며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사진을 공개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지리산 등산길에 한 사찰을 방문했다고 밝혔는데 사진 속 박 장관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멀리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사진의 단 설명은 불식 초름, 잠시도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아였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관리하는 충남 홍성교도소 등의 코로나 집단 감염이 수십 명씩 발생한 상황.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더욱이 박 장관이 사진을 올리던 날은 정부가 강화된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사적 모임과 식당 등의 영업시간까지 제한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 박 장관의 사진이 올라오자 부정적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연일 코로나가 퍼지는 엄중한 시기에 이동을 자제하라는 정부 시책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부터 한가한 장관이라는 비판까지 올라왔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장관의 주말 개인 일정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검찰에 나가면서 원하지 않는 포토라인에 선 사업가가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얼굴이 공개돼 국가로부터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업가는 검사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스폰서로 지목된 인물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업가가 공적 인물이 아니어서 검찰이 그 얼굴을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6년 김영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지목된 김모 씨가 수사관들과 함께 서울 서부지법으로 들어옵니다. 그동안에 계속 스폰서 역할을 해오신 게 맞나요? 지속적으로 형준이의 술, 향 이런 것들 계속 지속적으로 현금하십니다. 김 씨는 이후 검찰이 억지로 자신의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수사관에게 얼굴 등을 가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언론에 노출돼 고통받았다는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기자 질문에 답하는 등 억지로 포토라인에 선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취재에 응한 건 신체가 결박된 상황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김 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한 김 씨는 공적 인물이라 볼 수 없고 신원과 초상 공개를 정당화할 사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국가가 김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조성한 아파트 단지의 분양 원가를 공개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민간 아파트로도 분양 원가 공개가 확산되면 집값을 낮출 수 있다는 건데 공공 아파트의 품질 등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합니다. 먼저 신유만 기자가 어떤 방식으로 공개되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완공된 고덕강일 4단지 아파트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조성한 곳인데 이 아파트의 분양 원가가 공개됐습니다. 총 10개 동 1239세대 규모를 가진 이 아파트 단지의 분양 원가는 1,765억 원. 이 가운데 60%인 1,073억 원이 건설 원가였습니다. 부지 매입 등 택지 조성 원가는 691억 원이었습니다.
설계나 도급 등에 대한 내역서뿐 아니라 택지 조성 원가까지 공개하는 건 이번이 전국 최초입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지난 10년간 지은 SH 건설단지 34곳도 분양 원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하락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입니다. 공기업의 분양 원가 공개가 민간 기업의 분양 원가와 비교 잣대가 되기 때문에 조금의 영향은 있지 않겠나. 하지만 민간 건설의 분양 원가 공개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공공아파트의 품질에 대한 입주민의 불만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놀이터나 뭐 이런 시설도 보면은 엄청 빈약하게 되어 있고 마감 자재나 이런 것들도 등급들도 보면은 많이 낮은 편이고. 일부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시세보다 크게 낮아지면 로또 청약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며 분양 원가 공개를 포함한 장기적 주택 공급 대책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서울시와 SH가 기대한 대로 분양 원가 공개가 민간 영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을지 경제부 이뮤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임 기자, 우선 아파트의 분양 원가 공개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네, 그간 설계나 도급 내역서가 공개된 적은 있었지만 아파트 분양 원가를 산정해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공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공약이라는 점, 그리고 민간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천정부지로 치솟은 민간 아파트 적정 가격선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개한 SH 고덕 강일 4단지의 경우에는 이 분양 원가가 1,765억 원,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1,140만 원에서 1,152만 원 선인데요. 이 분양가는 1,870만 원으로 책정이 됐죠. 비슷한 시기 인근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2,445만 원, 2,230만 원으로 민간 아파트가 20-30%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기준 삼아서 민간 아파트 분양 원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시민단체는요, 사업비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 공개로 소비자들이 집값 거품을 검증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익을 붙였는지 국민들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된 그런 구조군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건 공공아파트인데 원자재나 구조가 다른 이 민간 아파트를 비교군으로 삼는 건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공공과 민간 아파트를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재부터 옵션, 또 실내 구조까지 차이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민간 공사 같은 경우는 마케팅 비용도 좀 많이 들고 브랜드 아파트다 보니까 분양을 하고 나서도 차후에 이제 관리하는 AS 비용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또 공공아파트는 입지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곳에 공급되거나 민간에 비해 땅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도 적은데요. 바로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민간과 공공,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건 민간 아파트도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또 그 효과로 분양가에 거품이 끼지 않는 것일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네, 일단 건설사들은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원가 공개는 어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기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느 제조업이나 다른 기업에서 그 원가를 공개를 하고 나라에서 다 가격을 컨트롤하고 이런 상품이나 제품이 어디 있나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을 건설 원가로 압박하는 게 맞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근본적인 집값 대책인 공급 확대 없이 원가 공개를 통해 집값 하락을 노린다는 비판입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습니다. 질적으로 저하되는 주택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기업자가 이 사업에 뛰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량이 줄 수 있어요. 또 이미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 원가 공개가 집값 잡는 효과보다는 주민과 건설사 간의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 공공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민간으로 가기까지는 걸림돌도 그리고 부작용도 적지 않겠군요. 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배달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그렇게 쌓이는 배달비가 만만치가 않죠. 이런 점을 간파해 배송비를 줄이는 비대면 픽업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시작합니다. 목적지 주변 카페에 도착하자 점원이 제품을 가져다 줍니다. 주문하신 아이스크림입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네. 국내 모빌리티 업체가 운행 중인 픽업 서비스입니다. 목적지를 설정하면 길목에 있는 주요 점포들을 알려줘 자유롭게 주문과 결제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고객은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주문 상품을 받을 수 있어 좋고 집에 가는 길에 편리하게 간단히 주문할 수 있으니까 시간도 절약하고 매장은 배달료를 주지 않고 매출을 올릴 수 있어 서로 윈윈입니다. 부담하는 배달료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글로벌 가구 조립 업체는 국내 주요 업체와 손잡고 픽업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일반 배송비보다 싼 가격으로 회사가 제품을 거주지 주변 주유소로 가져다 주는 방식입니다. 국내 주류업체는 주문한 주류를 인근 편의점에서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나 어떤 한 장소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혼자 가서 편하게 픽업하면 되니까.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서비스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이렇게 일상으로 파고든 비대면으로 편리함을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디지털 작업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금융 업무가 더욱 그러한데요. 은행권이 대면 영업점을 대폭 축소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변화도 필요하지만 그 과도기의 빈틈을 메우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서울 월계동 주민들이 은행의 지점 폐쇄를 반대하며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제 와서 폐점이라니 해도 너무한다. 이 은행이 지점한 곳을 창구 직원이 없는 디지털 라운지로 바꾼다고 밝히자 노년층을 중심으로 반대에 나선 겁니다. 디지털 라운지 이거는 나도 지금 못해요. 우리는 전혀 못하는 상태라고. 이곳 월계동 지점이 무인형 점포로 바뀌면 주민들은 대면 업무를 보기 위해 3km 떨어진 장이동 지점까지 가야 합니다. 많이 불편해지지. 무인 점포가 돼버리면 젊은 사람들이야 뱅킹도 하고 모든 것도 해서 이용이 되지만 2015년 말 7,200여 개에 달했던 시중은행 점포는 올해 6,100여 개까지 줄었습니다. 문제는 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빨라지면서 노년층의 소외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금융과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70대 이상 고령층은 지난해 기준 각각 11%, 7%에 불과합니다. 그 노인들을 위한 좀 대면 서비스라는 부분이 은행 차원이든 공공 차원이든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전환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디지털 소외를 막을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원본을 유포하는 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은 위법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여당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선관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한 친문단체가 부산에서 연 이재명 후보 규탄 집회입니다. 대형 앰프를 동원해 이 후보의 형수욕설 파일을 틀었습니다. 지금 당장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민주당을 떨어주세요. 그런데 민주당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인 서영교 의원이 이처럼 욕설이 녹음된 원본 파일을 틀거나 유포하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해석을 낸 건데요. 당선, 낙선을 목적으로 비방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선거법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민주당의 유권 해석 요청에 욕설 원본 파일을 유포하는 것만으론 위법하지 않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선관위 판단과 배치되는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공직선거법에도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면서도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선관위를 무력화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개입 의도를 드러낸 서영교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행안위는 선관위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대장동 관련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원희룡 전 의원을 향해 면책 특권을 노린 마구잡이식 의혹 제기라고 비판했다가 사과했습니다. 이 뭔가 착각을 했다는 건데 사과 내용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국민의힘 김재원 의원은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논란이 별거 아니란 식으로 두둔했다가 내부 비판을 받았습니다. 구민성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 17일 유동규 씨가 던진 휴대전화를 가져간 게 이재명 후보 최측근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원희룡 전 의원을 향해 면책 특권을 활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경우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란 취지입니다. 하지만 제주지사 출신인 원 전 의원은 현역 의원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경력도 2012년이 마지막입니다. 원 전 의원이 면책특권 대상자도 아니지만 숨을 생각도 없다며 증거와 증언, 논리적 추론에 기초한 것이라고 반박하자 고 의원은 유명 정치인으로 각인되어 있다 보니 착각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음에는 꼭 현역으로 만나 뵙길 기대하겠다고 말해 부적절한 사과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 제목을 조금 근사하게 쓴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도 당내 비판이 나왔습니다. 제목을 좀 근사하게 썼는데 근데 이런 사안은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홍준표 의원은 김 최고위원을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망친 사람이 이젠 윤석열도 망치려고 장난질한다고 비난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코끼리 선대위 면도는 언제입니다. 화면을 보니까 국민의힘 선대위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면도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쓴 표현인데요. 대규모 인사가 참여해서 매머드 선대위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 대표가 털을 깎고 코끼리 선대위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출범 2주가 다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비대하다, 기능이 중복된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코끼리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선대위 내부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인사가 400여 명이 넘는데요. 네. 선대위 구성을 좀 살펴보면 후보 직속위원회만 해도 약자와의 동행,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이렇게 2개고요. 선대위 산하에 있는 위원회만 해도 13개에 달합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기능 면에서도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공약 개발 분야 그리고 대언론 분야가 꼽힙니다. 정책을 개발해서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하는 부서가 너무 많습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전개되니까. 대선은 가장 큰 선거잖아요. 근데 언뜻 생각하기에 함께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다양한 관점을 가진 목소리를 모두 담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 일견 그렇기는 합니다만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조직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문제로 꼽힙니다. 아까 그 대언론 분야도 기능이 겹친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공보단장은 3선급의 중진 의원이 맡고 산하에 대변인실을 두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대위에서는 공보단장을 초선인 조수진 의원이 맡고 있고 수석 대변인을 재선인 이양수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보단과 대변인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수진 단장의 경우에는 고민정 의원을 후궁이라고 비유하거나 이재명 후보를 포르노 배우에 빗대는 등 설화가 좀 잦았습니다. 이 때문에 선대위 관계자는 공보단이 취재진을 대하는 자리인데 기자들 사이에서 조 단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걸 전해 듣고 있다면서 고심이 깊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실 민주당 선대위도 상당히 큰 규모로 출범을 했다가 이제 기민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변화했죠. 이게 좀 작아졌는데 윤석열 후보 선대위는 변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공보단과 대변인을 총괄할 3선 이상의 중진급 인사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 본인이 중도와 탈진보를 모두 포함한 큰 선대위를 지향을 해온 만큼
당장은 정리보다는 모두 안고 간다는 구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와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이 젠더 문제 등을 두고 잡음을 빚더라도 각각 2030 남성과 여성 등 소구력이 있는 유권자층은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코끼리 선대위 면도는 언제의 느낌표는 그들만 살리는 선대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 살리는 선대위는 국민을, 나라를 살리겠다면서 윤 후보 선대위가 내건 이름이었죠. 지금 살리는 선대위가 살리고 있는 건 누구인지, 당내에서도 반문 빅텐트보단 집권 이후에 청사진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만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찢어진 대통령 연하장 왜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인 찢어진 종이가 대통령이 갖게 보내는 그 연하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찢어진 겁니까? 네, 이 연하장이 거리두기가 강화된 시점 이전에 작성이 됐다 보니까 일상을 회복하는 희망의 계단에 올랐다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국민들 약을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 연하장을 받은 한 공무원이 코로나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임종도 못 보고 강제로 화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런 연하장을 받고 너무 화가 나서 찢은 거라고 합니다. 정부는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K방역 하면서 방역 성과를 자랑해왔었죠. 우리는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강한 메모를 보여주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합니다.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 코로나 상황을 보면 자화자찬은 낯뜨거워진 상황이 됐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일본하고도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네, 초기에 우리나라의 백신 수급이 부족했을 때 이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 데 좀 주요한 역할을 한 백신이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였습니다. 이 두 가지 백신이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식약처의 승인이 나지 않아서 접종을 하지 않았던 백신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으로 일본이 그랬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만을 접종했는데 하루 10,000명대까지 폭증했다가 최근 안정세에 접어든 것이 이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이 적어서일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이 K-방역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 방역 대책은 이 개인정보 공개까지 감수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진의 장기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좀 결과론적인 접근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코로나를 피하기보다는 면역력을 갖춘 국민들이 늘어야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거리두기로 대표되는 K-방역은 확진자 수 증가를 일단 지연시키는 미봉책일 뿐이고 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다만 초기 확진자가 폭증했던 일본은 100만 명당 코로나 누적 사망자가 우리보다 많기는 합니다. 앞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방역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찢어진 대통령 연하장은 왜의 느낌표는 정치 방역 말고 과학 방역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방역 대책이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그때그때 정치 상황과 여론에 따라 결정됐다는 비판이 없지 않았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기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방역만큼은 정치 말고 과학이 우선돼야 하겠습니다. 네. 이채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도로에는 아직 눈이 쌓여 있어 매우 미끄럽겠습니다. 내일은 서풍이 유입되겠습니다. 기온은 오르면서 스모그도 함께 유입되는 전형적인 현상을 보이겠는데요. 중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5도 정도 높겠는데요. 서울이 10도, 대전과 전주 12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초범 수준으로 포근하겠습니다. 강원도와 경북 북부 지역은 아침까지 눈발이 날릴 수 있겠고요. 동해안은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조심, 특히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눈이나 비 소식은 없겠고요.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겨우 숨통이 트이나 했더니 연말 대목을 앞둔 자영업자들에겐 거리두기 강화라는 날벼락이 또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320만 명쯤 되는 이들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냉랭하다 못해 화가 난다는 반응입니다. 액수가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효율적이지도 않은데 무엇을 위한 생색이냐며 울부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들은 22일 거리로 나서겠다며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정부에 청구하는 집단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건 좋은 일인데 자영업자들은 왜 집단 행동에 나서려고 할까요? 정부 지원책에 어딘가 큰 허점이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